FTA와 수출 업무 활용 강의를 맡은 세인관서비의 김상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졸린 시간에 이제 제가 맡게 돼가지고 이제 졸음을 깨우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과목이기도 한데 최대한 쉽게 돌아가실 때 남는 게 있게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강의 수준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FTA 교육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FTA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회사에서 수출 쪽 또는 매출 관련된 FTA 업무를 현재 맡고 계시다. 본인이 현재 하는 업무가 FTA 업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뭐 증명서 발급을 해보신 적이 있다던가 원산지 판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초보자들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업무하시는 분들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제가 그 세인에서 컨설팅 본부를 맡고 있고요. 저는 FTA 팀하고 컨설팅 팀이라는 걸 맡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FTA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관세 임금 자체가 FTA 국가하고의 이런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원산지 검증이라던가 이런 관련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세사 경력을 이제 한 10년 됐는데 FTA 업무만 제가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FTA가 그만했으면 전 좋겠어요. 이제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제는 머리도 안 좋은데 한중 FTA 부르는 한 아세안 얘기하고 이런 소식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실제 수출하시는 부분도 아마 애로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 FTA 국가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제 이제 개괄적인 이제 수입 FTA 들으셨을 텐데, 먼저 이제 FTA 국가 현황이라던가, 그리고 증명서에 대한 부분 위주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하고도 이제 겹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수입 FTA 같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잘 받아가지고, 이제 수입할 때 잘 내면 끝나요. 그냥 이런 거거는. 이제 수입자로서 이제 잘 체크해가지고 세관에 적절하게 티켓을 신청만 하면 끝나는데 수출 쪽은 좀 다른 게 이제 원산지 판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수입자한테 줄 의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FTA의 포커스가 수입보다는 수출 쪽에 좀 더 이제 업무량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 또 이 업무가 검증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되거든요. 수출 쪽에서는. 물론 수입도 이제 검증을 많이 해서 추징도 많이 하지만 그쪽에 대한 귀책은 아무래도 그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나 제조자 쪽이 지거든요. 근데 수출하는 쪽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증명서 발급, 여러분들 회사가 증명서 발급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책임은 이제 온전히 수출자가 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수출 쪽 FTA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먼저 지금 FTA 관련된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사는 좀 연식은 좀 됐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일단 그 수출 쪽은 증명서라는 거를 이제 발급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협정별로 증명서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출할 때 정확하게 이제 딱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증명서 자체가 종류가 많고 협정별로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미리 이제 숙지가 안 돼 있으면은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증명서 달라고 하는데 그냥 관세사한테 말하면 되나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어제 같은 교육을 듣고 증명서가 다 다르구나. 일단 그 정도만 인지하시면 돼요. 실제 이제 상황이 닥치면은 이제 인천에 찾아가지고 이제 양식은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실제 업체들이 증명서를 제대로 이제 구비를 못 해가지고 또는 구비는 했는데 협정에 부합되게 작성을 못 하다 보니까 반려를 받는 거예요. 빠꾸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 잘 갔는데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이거 증명서 내가 못 쓰겠다. 생활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왕왕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쪽,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협정이 있어도 일단 반려하는, 철자가 틀려서 반려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예 발급할 당시에 좀 명확하게 좀 협정에 나온 그대로 클리어하게 발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출 쪽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슈가 돼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검증인데, 실제 이제 그 FTA 자체는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 해가지고
당연히 자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자유는 맞죠. 이제 관세를 적게 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책임이 따르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 원산지 증명서를 내가 발급하거나 내가 받을 때 FTA를 적용할지 여부는 그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지 국가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한국산이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검증을 많이 해보면은 세관하고 많이 이제 어떤 뭐 분쟁이나 뭐 행정심판이나 뭐 이런 검증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논리 싸움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그걸로 갑니다. 한국산이라는 확신을 가졌었냐 당시에 뭘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확신을 얻었느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급해가지고 내가 당장 바이어가 요구하니까 증명서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그 FTA가 무섭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행위자한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 CO를 발급하는 또는 서명하는 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책임은 2차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FTA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회사에서 그 내가 이제 FTA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교육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을 알고 하셔야지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그 검증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내가 지니까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좀 관련 부서에 업무를 좀 나눠놓고 이제 좀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 게 이 수출 FTA 업무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뭐 수백 건씩 이제 검증을 하는데 주로 FTA 수출 검증을 많이 하는 국가는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그리고 현재로서 EU 그리고 아세안 쪽이 제일 많아요. 현재는 뭐 중국도 지금 뭐 검증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뭐 형식적인 뭐 증명서 좀 이상해 보인다, 뭐 철제 안 맞는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도 아마 조만간에 데이터가 쌓이면은 뭐 검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FTA 검증은 바로는 안 하고 한 몇 년치 쌓아놓고 해요. 자료를 좀 쌓아놨다가 이제 한 세금을 거둘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제 뭐 몇 개월치 이제 증명서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을 요청하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그런 분위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이제 뭐 겨울 문턱에 이제 났던 기사인데, 작년에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FTA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첨예한 분야가 뭐 미국 대통령이 막 자동차 철강 얘기 많이 하듯이 그 한미 FTA가 좀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좀 영향이 크거든요. 그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이 이제 그 FTA 수출량이 많다 보니까 좀 영향이 큰데 그때 뭐 운이 좋았는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당시 매를 제일 먼저 맞았었어요. 뭐 저희 거래처 중에 한 군데가 미국 세관 검증이 나와가지고 한번 진짜 A부터 Z까지 한번 해보니까 이때 좀 느꼈던 점이 이제 다행히 이제 이 회사는 검증이 나올 거를 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무조건 우리 회사는 나온다. 예, 수입산 부품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검증 대응 준비만. 워낙 이제 부품도 많고 또 실제 이제 미국 세관 검증이 나올 때 그 부품에 대한 원산지 소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넘어갔던 케이스인데 특히 이제 이런 수출 쪽 검증은 먼저 이제 서면으로 검증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먼저 봐요. 자료를 먼저 이제 원산지 판정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보고선 뭐 BUM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뭐 제조 공정에 대한 내용들, 원자재 뭐 가격이라던가 이런 원가 자료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이상하거나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다면 실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미국 세관에서 실제 왔었어요. 팀을 꾸려가지고. 그래서 그 특히 섬유하고 의료 쪽은 미국 세관이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쪽 산업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미국 쪽에 이제 그런 섬유나 의료 쪽 수출하신다고 하면은 미국 세관이 나와볼 수도 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그 한미 FTA에서 이제 그 미국 세관 검증은 미리 고지를 안 해줍니다. 현장 검증은. 서면 검증은 미리 통지서를 날려주는데 한 30일 주거든요. 30일 이내에 자료 다 내놓으라고. 근데 현장 검증은 회사 정문 앞에 와가지고 나 검증하러 왔으니까 문 열어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당혹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절할 수 있어요. 예, 거절하면 추징 바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특히 미국 쪽은 이제 우리나라 세관이 못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FTA 수출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게 이제 가끔 이제 뭐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 닛산차거든요, 닛산차. 예, 뭐 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요. 근데 저희 부산에서. 근데 브랜드는 이제 닛산이잖아요. 예, 부품도 또 일본산 부품도 많이 쓰고 유럽산도 쓰고 한국사니까요, 일본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출발이 어떻게 원산지에 대한 물음의 출발이거든요. 뭐 닛산 차지만 일본의 자본을 가지고 이제 만든 차긴 하지만 이제 FTA 쪽에서는 대물 행정이니까 한국산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원산지 기준이라던가 이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는 건데 우선 요거는 이제 한국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 이 부품이 약 한 2만 가지가 들어가는데 내가 한국산 부품을 많이 써서 그거를 소명할 수 있으면 한국산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소명을 못하면은 원산지 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은 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지키겠지만 FTA 혜택은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부품에 대해서 원산지 관리를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예.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이제 독일제 뭐 아우디나 폭스바겐 이런 자동차들 막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과연 독일산일까요? 그게 그 자동차가 그 독일산이라고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만약에 사고 싶은데 독일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참 머리가 비상한 게 뭐 도요타나 뭐 닛산 수입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근데 한미 FTA를 체결했는데 일본산 수입차가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던 거를 다 미국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예, 미국에서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든 거를 내가 운송비를 더 주더라도 한국으로 갖고 오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도요타 닛산 차에 대한 원산지를 보면은 미국산이 많아요, 의외로. 예, 일본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회사들도 해외에 공장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걸 좀 계산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원부자재 보낼 때 FTA 혜택 받고 그 공장에서 베트남에 공장이 있다. 베트남은 이제 또 FTA가 또 되게 많이 돼 있거든. 우리나라하고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또 거기서 나갈 때 또 FTA 혜택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장표를 어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 쪽은 이게 좀 중요한 장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산지 이제 증명서랑 놈을 이제 수출할 때 제때 이제 선적할 때 발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거쳤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제가 봤을 때 뭐 10중 8구는 거의 좀 안 거치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모델별로 원산지 판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내가 할 역할들은 해당 수출 물품의 HS 코드가 뭔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HS 코드 기준이 있고 또 상대국과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HS 코드 정확히 뭔지 그 다음에 관세 혜택이 있는지 이건 뭐 기본적인 거고요. 원산지 기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자동차 수출한다. 그러면 이거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지 계산 공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식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이제 잘 모르면은 그냥 FTA 검색하면 막 쭉 나오거든요. 쉬워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좀 머리가 아프죠. 이제 원산지 판정을 하려면은 이제 그 자재 내역서, 비일 오브 머터리얼을 해가지고 이제 제조업에서는 이제 그 자재 내역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품 내역들과 그리고 원부자재에 들어가는 HS 코드. 일단 원부자재 HS 코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굳이 알 이유가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수입이 아니니까. 근데 FTA가 일이 어려운 게 국내 소싱 자재들도 HS 코드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일이 늘어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제조 공정. 일단 중요한 건 FTA에서는 원산지 기준이 그것보다 한국에서 제조를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베이스가.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 중에 다 외국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뭐 포장만 다시 해요. 근데 이제 포장비가 무지 비싼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가가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한국산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조 공정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깔고 가는 거다. 그래야지 한국산이 될 수 있는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원산지를 알아야겠죠. 원재료 원산지는 이제 한국에서 구매했으면 한국산일까요? 한국에서 구매했으면 한국에서 구매하고 플러스 이제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만났던 회사가 물어보는데
이제 원산지 확인서가 없이 이제 거래 명세서가 있으니까 한국산이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원산지 인정을 못 받아요, 검증해서. 그래서 구매하는 자재들은 원산지 확인서가 있는 것만 한국산이고 없으면은 그거는 원산지가 미상인 겁니다. FTA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판매되는 가격과 재료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요 내용들을 이제 내가 가지고 이제 원산지 소명서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요 자료들이 이제 여러분들 PC에서 접속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판정하기 위한 자료인데, 관련 유관부서에 이제 협조 요청을 구해야 되죠. 근데 이제 FTA가 또 힘든 게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일단. 예. 왜 이걸 달라고 하냐. 이거 회사 기밀 자료인데. 그래서 일단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날의 좀 검인 게 좀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자료들을 다 취합하게 되면은 회사 돌아가는 거 다 알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좀 회사가 작은 데들은 뭐 그 사람 함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예. 그래서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자료들을.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단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발급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소명서라는 거를 이 자료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이제 발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판정을 하고선 확인서를 발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서는 이제 내가 스스로 발급하고 국내용이니까 이건 검증 나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이것도 이제 그 국내용 증명서랑 똑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발급하는 것도 증명서랑 같은 이제 의무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서도 증명서다. 이것도 검증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확인서는 수출자한테 주고 내가 이제 수출자인 경우에 그걸 받는 거죠. 재료업체한테 또는 완제품 생산업체한테. 그리고 증명서는 수입자한테 주는 건데 보통 이게 이제 끝나고 증명서 발급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산지 검증이라는 게 이제 최대 일단 5년치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법상에 이제 관련 자료들은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증이 나왔을 때 제시를 그래야지만 클리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FTA는 내가 증명서 발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검증이 나올 수 있는 곳까지 감안해서 그때 이제 오케이라고 사인 받아야지만 끝나는 거다. 그래서 아직 검증이 안 나왔으면은 어떻게 진행 중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 보관에 대한 부분까지 좀 고민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국내에서 구매하는 거는 모두 영내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 회사가 이제 한국에 있고 다 제조 수업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산이다. 그거는 이제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산지 판정을 안 한 거니까. 원산지 판정은 이제 제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 크게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산지 증명서가 되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단 FTA용 증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FTA에서 못 쓰는 증명서가 있어요. 보통 그건 일반 증명서라고 하는데 뭐 비특혜 증명서라고도 하고 상공회소에 이제 요청하면 바로 끊어주는 증명서거든요. 뭐 중동이나 뭐 이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FTA 혜택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관세 혜택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 메이드 인 코리아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건 이제 거래 당사자 간에 요청해서 하는 거고 FTA용은 이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증명서는 이제 아무나 발급할 수 있나? 증명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에 서명권자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인증수출자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내부 권한을 이 서명권자라고 하거든요. 이건 회사 자율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재되신 분은 아무나 뭐 임원이 됐건 뭐 말단 사원이 됐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서명권자에 등록이 되면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 되면 항상 이제 연봉업상에 사용을 하라 이거를 서명권자라고 하면은 뭐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증명서는 이제 내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 발급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발급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 어제 들으셨을 거로 생각되고 마지막에 검증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산지 기준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원산지는 뭐 쉽죠 뭐 저희가 이제
각자 이제 국적이 있듯이 이 물품의 국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커피 수입하잖아요. 대부분 원두를. 근데 이제 원두는 뭐 콜롬비아나 뭐 아프리카 뭐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많이 근데 그거를 뭐 이태리나 이런 데서 로스팅을 해요. 예, 실제로. 예. 근데 그럼 원산지가 결국엔 그 로스팅 돼가지고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원산지가 저기 콜롬비아 사니까요, 이탈리아 사니까요. 이 로스팅된 원두가 예, 예 헷갈리죠. 예, 그거는 뭐 콜롬비아 사람은 콜롬비아산이라 할 거고 이태리 사람 이태리산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분쟁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예. 왜냐, 이거는 뭐 사람이 누군가 정하기 나름인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이제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수입한 회사는 원산지를 이제 그 로스팅한 나라로 적었었어요. 예. 이태리산이다, 메이드 인 이태리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기관에서는 이건 원두 원산지이기 때문에 예? 원산지 위반이다. 그래서 벌금 내라. 이런 식으로 분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원산지에 대한 그 중요한 정의가 그 품목에 대해서는 물론 물건마다 달라요. 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실제 이 커피의 원두는 맛이 중요한 건데 그 맛을 결정하는 거는 원두도 중요하지만 로스팅에 들어간 그 수고도 만만치 않다. 굉장히 큰 기술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로스팅 한 나라를 원산지를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요 원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원두 국가로 보느냐, 로스팅 국가로 보느냐에 대한 정한 하나의 기준이다. 예? 그거를 사람이 만든 기준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FTA별로, 물건별로 HS 코드별 다 다르다는 게 함정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마이크를 이제 수출을 하는데 미국에 나갈 때랑 중국에 나갈 때랑 원산지가 어쩔 때는 한국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원산지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출 FTA의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어떤 제조를 해야지만 이제 그래야지만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근데 제조에 대한 범위가 뭐 제조, 가공, 조립, 뭐 재배, 채굴, 수확, 뭐 그러니까 1차 산물들 있잖아요. 뭐 배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과일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뭐 수확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것도 달라요. 약간씩 협정별로. 예. 근데 관세 환급 하는 분들은 이제 요런 거 중요하잖아요. 제조냐 아니냐. 그렇죠? 예. 약간 달라요. 관세 환급이 더 넓어요. 제조에 대한 범위가. 근데 FTA는 좀 더 좁다. 예,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협정별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원산지 기준의 종류인데 일단 예 크게 이제 항상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 기준이라는 거는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특정 품목별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일반 기준 중에 그냥 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제 하는 이제 뭐 생선이라던가 뭐 축산물이라던가 뭐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실제 그 생산물이 재배되거나 수확된 나라를 가지고 원산지를 부여해요. 이건 쉬워요. 이런 품목은. 근데 이제 그 원산지 업무 하시는 분 중에 실제 그 물품이 중국에서 다 만들었대요. 그 원재료가 다 중국산이라고 해서 공산품인데 완전 생산 기준으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WO라고 하는데 뭐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원래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생산 기준은 원재료부터 다 이제 그 해당 나라라고 다 완전 생산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품 전체가 HS 코드 1류부터 24류 이내 보통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만 대상이 될 수 있고 거기 대상이 아니면은 완전 생산 기준은 안 되고 보통 이제 이런 세법 면역 기준, 부가가치 기준, 공정 기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해야 된다. 그게 한 특징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충분 가공 아까 말했던 가공을 거쳐야 된다는 것과 영내 가공은 이제 영내라는 거는 한미 FTA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어도 한국산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같은 나라니까. 근데 중간에 잠깐 하루만 그냥 내가 일본 갔다 올게 그 물건을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잠깐 그냥 일본에 놓고 다시 왔어요. 뭐 10백대 가서 와서
한국산인데 다시 내가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래요. 한국산일까요? 아닐까요? FTA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FTA에서는. 네,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산이 맞아도 중간에 영내 우리 FTA 국가 안에서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면은 그건 원산지성을 부여를 안 해줘요. 왜냐? 나간 순간에 그 나라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니까. 가공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좀 이슈가 있는 게 개성공단이 이슈가 있었어요. 개성공단. 그래서 개성공단은 한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해가지고 이제 한중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도 한국산으로 봤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아마 작년 설인 것 같은데 그때 전에 이제 개성공단 한번 갈 일이 생겼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겠구나 했는데 설날 개성공단 폐쇄돼가지고 이제 바로 접었죠. 예, 아쉽게도. 뭐 아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안 풀리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이런 내용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직접 운송 원칙은 다이렉트로 뭐 어제 얘기했겠지만 다이렉트로 그 나라끼리 물건이 가야지 중간에 경유하는 거는 원래 인정 안 해준다. 하지만 이제 비일상에 그런 경유가 표시가 돼 있거나 또는 이제 선적 국가 우리나라가 딱 적혀 있으면은 그때 인정해 주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원산지 기준이라기보다는 규정상은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수입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수출보다 수입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요 특례는 뭐 일단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거 제가 세 가지 위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런 여기 있는 거 다 마찬가지죠. 이 중에 실제 원재료는 다 한국산부터 나온 건 거의 드물 거예요. 일단 뭐 이 옷부터 보면은 다 이제 이게 석유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합성섬유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 예, 원산이 따졌을 때. 그러면 한국산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재료는 한국산이 아니지만 다른 나라 산이지만 제품에 어떤 생명을 불어넣을 만한 어떤 변형을 일으킨 그런 행위를 한 나라들은 이제 원산지를 본다는 게 이런 실질적 변형 기준, 이런 품목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부분의 물품이 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데, 세번 변형 기준이 가장 많이 이제 쓰는 원산지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세 번이라는 거는 HS 코드를 의미해요. 그래서 세 번 부호의 줄임말인데, 원재료하고 제품하고 HS 코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가지고 원산지 부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이유 필요 없어요. 그냥 HS 코드만 보고 원재료 완제품 HS 코드 다르다? 그 공정을 한국에서 수행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한국산. 한국에서 뭐 얼마큼 부가가치 했는지 상관없이 제일 많이 쓰는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 기준은 말 그대로 한국에서 얼마나 뭐 인건비가 들어갔느냐, 한국산 재료 얼마나 썼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이제 퍼센테이지 구해서 그게 충분히 나오면 한국산 또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만약에 여러 군데 회사가 이 기준을 쓴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검증 나오면 원가 계산서라던가 이런 회계장부까지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내가 재료비라던가 판가를 정확하게 했는지를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공정 기준, 뭐 가공 공정 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특정 물품들은 뭐 HS 코드가 됐건 뭐 가격 다 필요 없어. 헷갈려. 그냥 이제 한국에서 어떤 가공 행위만 했으면 한국산이다. 이렇게 규제한 게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런 옷들은 이제 보통 이런 원산지가 중요할 거잖아요. 그쵸? 원산지가 중요하겠죠. 실제 기능적으로도. 근데 재단 봉제. 그러니까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직문을 자르고 꼬매기만 하면 한국산으로 봐요. 실제 중국산 다 써도 원단이. 예, 그런 게 이제 가공공정 기준이에요. 이런 주요 공정 기준. 그래서 이거는 많지는 않고 일부 물품, 일부 협정에 그런 식으로 규정화가 되어 있어요. 이러고 들어가면 좀 일이 쉬워요. 예, 업무하기가 쉽죠. 그냥 공정만 입증하면 되니까. 예. 요거는 원산지 기준은 아닌데 이론적으로 이제 선택 기준과 뭐 조합 기준. 그래서 보통 원산지 기준은 야박하게 이거 하나만 충족해야 돼 이런 식보다는 두 개 중에 하나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세번 변형 기준이 쉬우면은 세번 변형 기준 하는 거고
부가가치 기준이 씌우면 이거 하는 건데 보통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선택 기준이라고 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돼요. 예. 그때는 이제 세범면역 기준 하시면 되고 조합 기준은 야박하게 이거 두 개를 합쳐야지만 한국산이다.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인도가 대부분 물품이 두 개를 다 해야지만 이제 그 한국산 인정해 주는데 다행히 인도는 검증을 많이 안 해요. 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좀 난데 요거는 이제 다른 협정들도 마찬가지예요. 협정별로 두 개 다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죠. 이 업무에 대해서 두 개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 예시로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걸 냈는데 일단 요게 이제 그 플라스틱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플라스틱 화학회사인데 뭐 이런 나라 다 수출한다고 할게요. 가정을 15개, 16개 뭐 이렇게 나라 협정에 다 하는데 원산지 기준이 일단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왜냐 FTA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정한다. 1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번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니까 선택 기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 기준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선 두 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산지 할 수 있구나. 첫 번째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른 호라는 말이 뭔지 모르면 막히는 거예요. FT 업무가. 호라는 게. 호는 HS 코드 4단위를 의미하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호는 4단위, 소호는 6단위. 그래서 HS 코드 4단위가 완제품이랑 재료랑 제품이 다른 경우. 그때 이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보겠다는 뜻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40% 이상 역내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최소한 40%가 한국에서 한국산 재료라던가 한국산 어떤 뭐 농업이라던가 이윤이라던가 이런 부가가치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 기준은 보통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뭐 FOB 가격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FOB 가격 기준으로 40%가 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하나 좀 특이한 거는 보면은 이제 요 2번을 볼게요. 요것도 부가가치 기준인데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 재료의 가격이 물품의 공장도 가격이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아까는 이제 아까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이상을 발생돼야 된다고 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공장도 가격 대비 한국산이 아닌 재료의 가격이 25% 이하여야 된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약간 공식이 다르다는 게 그게 하나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서로 말만 바꾼 건데 크게 세 가지 그런 유형만 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FTA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길게 귀찮잖아요. 일단은 말도 길고 그래서 뭐 CTH냐, RVC냐, 뭐 MC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말을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CTH 요거는 뭐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구나.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약업호인데 증명서에 W라고 적혀 있으면은 요거는 완전 생산 기준. 그래서 모든 원재료부터 다 그 나라산. 근데 공산품은 적용하면 안 되고 이제 농축수산물 위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공산품은 여기 있는 걸 적용하는 건데 이제 C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그 세 번 변경 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완제품이랑 원재료 HS 코드가 앞에 두 자리에만 바뀌어도 되느냐? 그거는 이제 CC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네 자리냐? CTH라고 표현을 하고 여섯 자리냐? HS 코드가 그걸 CTSH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보고선 HS 코드가 원재료랑 완제품이 몇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또는 이제 이걸 CTC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협정에 따라서는. 요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CTC는 세번 변경 기준. 그 다음에 RVC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부가가치가 착취됐느냐 그걸 보는 건데 그 종류는 크게 한 BD, BU, NC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BD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빌드 다운 메소드라고 돼가지고
요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EU라던가, EFTA, 터키, 캐나다에서만 쓰는 방식이에요. 요게 이제 아까 그 비원산지 재료가 25%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이제 MC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고, 요거는 마지막은 이제 가공 공정 기준 해가지고 아까 제가 옷 예를 들었던 어떤 특정 공정, 재단, 봉제한 나라를 원산지를 보겠다. 그런 거를 이제 가공 공정 기준을 하는데 그거는 SP라고 기재를 해요. 증명서에. 그래서 증명서를 딱 봤을 때 아, 저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거다. 예,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인데 FTA 할 때 이 원산지 기준을 조회하는 방법은 이제 관세청에 사이트가 있어요. FTA 포털 사이트가. 그래서 뭐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협정 클릭하고 HS 코드 넣으면은 이게 쭉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말을 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냉장고인데, 예, 이제 완제품을 내가 중국에 수출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원산지 기준을 아까 인터넷 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6단위 HS 코드 세번 명령 기준이에요. 뭐죠? 이게 C 뭐죠? 예, CTSH. 예, CTSH인데, 그러려면은 내가 이제 냉장고 HS 코드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리스트를 뽑아본 다음에 이제 원재료 HS 코드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예. 근데 보통 이제 FTA 하기 전이랑 후가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출 HS 코드예요. 수출 HS 코드는 내가 이제 간이 환급을 받지 않는 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세금 뭐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세금 내는 게 아니니까. 근데 FTA에서는 이제 요구에 따라서 이제 원산지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상대국의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기존보다는 수출 HS 코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실제 이제 내가 의례적으로 계속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냥 수출 면장 HS 코드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FTA 건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막히는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원자재에 대한 HS 코드는 이제 내가 수입을 했으면 수입 면장 부으면 되는데, 수입 안 했으면은 이제 국내 업체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뭐 HS 코드 뭐냐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수출 생산하는 기업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물품 재원을 잘 모르니까 원자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부품이 많으면은 이것만 따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HS 코드 한 10,000개 주셔가지고 이제 한 3달 주시고 하라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그게 다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 이것 때문에 원산지 판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회사들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내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검증이 나오면은 HS 코드 정확성에 집중을 해요. 세관에서. 실제 이게 맞냐?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냉장고에 뭐 기타의 부품품, HS 코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기타라는 게 많아요. 이 기타가 아니라, 예, 예. 그래서 아더라 해가지고 이제 많은데, 기존에는 문제 없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세금만 잘 내면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예, 예. 뭐 틀려도. 근데 FTA에서는 이제 HS 코드 따라 원산지가 바뀌니까, 한 번 더, 몇몇 미리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최소 기준, 미소 기준인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일반 기준에서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이게. 내가 만약에 그 세번 명령 기준을 했는데 이제 HS 코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이템이 HS 코드가 84류나 85류, 90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좀 해당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대한 한아세안 기준은 CTH예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 CTH. 4단이잖아요, CTH가. 그래서 쭉 보니까 이 한 개 부품이 8418이 나왔네요. 하나가. 그러면 HS 코드 안 바뀐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냉장고 한국산이 아닌 거예요. 원산지 기준에서는. 뭐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어도.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망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FTA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최소 기준, 뭐 미소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완제품 가격 대비, 보통 10% 이하, HS 코드가 안 바뀐 비원산지 재료가 10% 이하면은
그냥 걔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번명 기준 해본 다음에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이 최소 기준, 미소 기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가격이 판가 대비 10%가 안 되니까 이제 한국산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최소 기준을 적용하면은 요거는 검증이 나왔을 때 부가가치 기준과 똑같은 이제 그 절차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번명 기준이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검증 때 세번명 기준보다는 원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명하셔야 될 수도 있다. 좀 까다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가가치 기준인데, 부가가치 기준은 뭐 크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뭐 그 비디나 비유라는 이런 내가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이 나와야지만 한국산이라는 게 있고요. 요 MC는 이제 아까 이제 비원산 재료가 일정 퍼센테이지 이하로 초과가 되면 안 된다. 이하로 나와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FTA에서 정해져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EFTA, EU, 터키, 캐나다는 이걸로 해야 되고, 일정 비율 이하여야 되고, 그 재료가, 비원산 재료가 일정 비율 이하로 나와야지만 한국산인 거고, 나머지 협정은 국내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나와야지만 한국산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공식을 보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비디인데, 분모는 FOB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FT에서는 FOB 금액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FOB 빼기 VNM. 이건 협정문 원문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비원산지 재료비예요. 그러니까 한국산이 아닌 재료비인데, 문제는 내가 이제 한국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원산지 확인서가 없으면은 VNM에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내가 한국에서 구매했으면은 비원산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원산지 확인서가 없으면은 비원산지로 봅니다.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재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커지면은 이제 이게 작아질 거잖아요. 비디가.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공제법은. 그래서 40%가 넘으면은 이제 한국산을 보겠다는 게 이 공식인 거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뭐 직접법 이런 뭐 표현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FOB 분의 VOM은 이제 원산지 재료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산,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산, 또는 이제 한미 FTA라 그러면은 미국산 증명서를 받은 것도 우리나라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았을 때 이것도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이 나오면 한국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순환가법은 자동차 부품에 쓰는 건데, 요거는 미국하고 캐나다 쪽만 쓰는 거라서 크게 이제 적용받으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복잡해요. 분모를 이제 FOB 판매 가격을 안 쓰고, 뭐 제조 원가 쪽을 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규정인데 적용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MC는 이제 아까 EU라던가 EFTA, 터키, 캐나다 쓰는 건데, 공정도 가격분에 이제 비원산 재료 가격이니까 보통 이제 수출할 때 FOB나 CF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EU 하려면은 공정도 가격을 구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국내 발생된 운임이라던가 이런 걸 빼줘야 돼요. 그렇게 규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번거롭지만 그게 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분자는 똑같이 이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가지고, 요거는 일정 퍼센테이지 밑으로 나와야지 한국산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협정에 다 이미 규정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뭐 글 많은데 뭐 다 볼 필요 없고요. 내가 구매하는 재료는 재료비를 계산할 때 수입한 거는 그냥 CIF 금액, 수입할 때 CIF 금액은 우리나라 도착 가격이잖아요. 그냥 그거를 재료비로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 구매한 거는 국내에서 구매할 때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협정은 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약간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크게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 기준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이건 뭐 자동차인데 또 한중 FTA에는 이제 4단위 세번명 기준 그리고 그러니까 조합 기준이잖아요. 부가가치가 60%가 넘어야지만 이 자동차를 이제 한국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규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물건마다 다른 거죠. 퍼센테이지는 협정마다. 뭐 적은 거는 30%라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좀 쉬워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뭐 50%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건 다 물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가가치 기준하기 위해서는 아까 세번명인 것도 같아요. 과정은.
먼저 BUM, 자재 내역서를 다 봐야 돼요.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10,000개가 부품이 넘는데 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예. 그게 시간이 걸려도 해야 돼요. 왜냐? 검증 나오면 다 그걸 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책임은 업체가 집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증명하기 급해가지고 누락할 수는 있어요. 일부 빼고. 근데 그거는 누락했어도 원산지가 나온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락되는 거지. 그 내가 리스크를 안고 하겠다. 하지만 원칙은 모든 자재 내역은 다 있어야 됩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기준이에요. 이 BUM 기준은 제품을 구성하는 기준인데, 이슈는 이제, 자동차, 또 예를 들면은, 자동차 회사는 타이어를 구매하는 거지,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를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BUM을 구성할 때 타이어가 들어가는 거지, 이 제품을 구성하는 거라고 다 넣으라고 했다, 강사가. 그래서 BUM을 다 넣는 게 아니라 구매 기준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듈 형태로, 반제품 형태로 구매하면은 그 반제품이 구매 BUM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자재 내역을 다 적는 건 아니라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BUM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기준은 원산지랑 가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산은 원산지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한국산, 아니면 미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구매할 때의 가격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이제 아까 공제법, 비리법 했을 때 판매 가격분의 판매 가격 빼기 비원산지 재료비.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모든 재료비. 요 미상은 한국산일 수도 있는데 원산지 확인서가 없으니까 미상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61.3이 나왔어요. 이랬을 때 원산지 한국산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나왔을 때. 네, 되죠. 근데 하면 안 돼요. 실무적으로는. 왜냐? 나중에 이제 이게 환율이라던가 원가가 내가 변동된 걸 반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시차에 따라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업체들은 한 5% 정도의 버퍼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RVC가 60이다. 65라고 하시는 거예요. 65라고. 그래서 64.9가 나와도 FTA를 포기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의외로 그런 식으로 부가가치 기준은 많이 관리를 합니다. 네, 리스크를 이제 해칭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부가가치 기준은 이제 하셔야 돼요. 예, 누적 기준. 이것도 뭐, 예,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한중 FTA를 하는데, 내가 중국산하고 뭐, 베트남산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완제품 중국에 수출해요. 그럼 중국산 쓰는 게 나을까요? 베트남산 쓰는 게 나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품질이 베트남산 우수하면 그거 써도 되는데, 이때 FTA 관점에서는 한정 FTA를 적용받고 수입할 때, 나갈 때 그 재료는 중국산, 영내산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 원재료 같은 FTA 거 쓰자는 게 FTA 취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자. 그 안에 끼리 거래하자는 게 취지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누적 기준은. 중요한 건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인정해줘요. 이거는 내가 중국에서 구매했다고 수입 현장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누적 기준 하는 겁니다. 그건 좀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거고. 불인정 공정. 요거는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FTA를 하려면은 공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공정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요, 되게. 공정에 대한 범위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FTA에서는 공정에 대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정은 부가가치 많이 나오고 세 번 변경돼도 인정 안 해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FTA에서는. 그게 협정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뭐 단순 뭐 조립한다던가 단순하게 뭐 분해한다던가 또는 포장만 바꾼다던가 뭐 세척 또 뭐 있나요? 뭐 도장, 뭐 페인팅 칠하는 거 그리고 뭐 시점 테스트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가가치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원산지를 안 보겠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다 협정을 봐야 돼요. 우리 회사 공정이 여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래서 모 회사 같은 경우에 모 회사 같은 경우에 검증이 나왔어요. 수출 검증이. 근데 국내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해외에도 공장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OEM 형태로 임가공 형태로 이제 하다 보니까 반제품을 그쪽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원본에 다 보내죠. 임가공 형태로. 그래서 반제품 와서 한국에서 가공을 해요. 그래서 FTA 증명서를 만들어서 계속 발급해왔어요. 국내 업체 확인서도 끊어주고 뭐 이렇게
뭐 서로 좋은 거니까 KR로 하면은 예. 그래서 해줬는데 검증이 나왔는데 공정을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원산지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이제 FTA 업무를 하지만 물론 이제 해당이 거의 안 되겠지만 FTA 하는 사람들은 내가 우리 회사 공정이라던가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이 물건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페이퍼워킹에서는 이제 좀 놓칠 수도 있다. 되면은 그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 원산지 소명서라는 거를 발급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 서류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이제 아무리 뭐 한국산이 맞다, 한국 봐라, 홈페이지 다 있고 뭐에 의심하냐, 그걸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실제 이제 모델별로, 제품별로 이런 형태로 이 법정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중국이라던가 뭐 아세안, 베트남은 이제 이걸 의무화하고 돼 있으니까 내가 발급 신청할 때 이걸 내야지만 이제 그 증명서를 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잘하는데 뭐 EU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건 자유 발급이니까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델별로 이제 이 완제품에 대한 HS 코드, 원산지 기준, 공정, 중요한 게 원재료예요.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한 양식이거든요.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스템 도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제 모델이 많은데 이거 하면 언제 집에 가 이거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회사 ERP 시스템이랑 연동하는 거예요. 판정하는 거를. 왜냐면 ERP 안에는 이제 가격이 있고 BOM이 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없는 건 이제 HS 코드만 없는 거죠. 원산지랑. 이것만 내가 이제 더 작업을 해가지고 시스템화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외부 시스템 이런 뭐 시스템 솔루션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 유료로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FTA 패스나 코리아라는 정부 시스템이 있어요.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이 소명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서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FTA 패스 이런 시스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건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FTA 패스 치면은. 예. 그 다음에 원산지 확인서. 요거는 이제 내가 원부자재를 구매할 때 또는 완제품을 구매할 때 그때 이제 받아야 될 서류죠. 이게 있어야지 한국산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소명서랑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건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는 있어요. 근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는 없죠. 왜냐면 이거 유통해야 되는 서류니까 내가 소명서를 업체에 줄 수는 없잖아요. 거래처에다가. 예.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구매할 때 잘 받아놓으면 되는 거고, 예. 내가 국내 매출할 때는 요걸 끌어주면 되는데, 요거는 한번 발급하면은 1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포괄 기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1년에 한 번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시즌이 시작되죠. 보통 이제 1월 1일부터 이거를 하니까,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요거를 이제 접수받고, 이제 검토하는 업무를 회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구매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고요. 이런 업무가.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실제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검증할 때 공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공정을 생각보다. 왜냐? 뭐 우리나라에 있는 세관에서 검증하면은 뭐 언제든 와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 이름만 들으면 뭐 인터넷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해외에 있는 세관은 전혀 몰라요. 우리나라 회사에 대해 현황을 몰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공정도에 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이라던가 들어가는 공정이라던가 뭐 여기 뭐 한글로 적혀있는 다 영문으로 사실 미국 나갈 때는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담당자가 누군지 어떤 재료 들어가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만 보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면은 그쪽에서 좀 이제 좀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거고 이게 부족하면은 좀 더 팔 수가 있어요. 실제 이제 미국 세관은 검증할 때 그 구글을 먼저 찍어본다고 해요. 좌표를. 제 회사가 실존하는지. 거기부터 좀 이상하고 안 나온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오디트의 강도가 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HS 코드인데 HS 코드는 그동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뭐 내가 품목분류 사전 심사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할 필요가 없었는데 FTA에서는 수출에 대한 HS 코드도 중요하고 원부자재에 대한 HS 코드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 보니까 검증이 나오기 전에 또는 내가 실제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백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한 HS 코드를 내가 분류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게 대한 뭐 재질이라던가 뭐 구성 요소, 뭐 기능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선 HS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이 안 되면은 세인에 물어보면 되고, 예, 세인이 모르겠다,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관세청 품목 분류를 받는 거고, 예, 워낙 이게 예민하니까 FTA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입니다. 자료 보관 의무. 자료 보관은 이제 수입자는 일단 수입 관련된 어떤 거래 내역들, 뭐 인보이스라던가 뭐 증명서 그런 부분 잘 받아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수출은 내가 판정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원산지 판정에 관련된 어떤 BOM, 아까 얘기했던 뭐 생산 공정 자료, 뭐 수불 내역들, 뭐 재료 구매한 이력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게 법정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법에서, 국내 법에서. 그래서 수입자가 추징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자도 이거를 보관을 안 해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건별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베스트한 거는 내가 수출한 증명서가 딱 있어요. 맨 위 앞장에. 그 다음에 수출 면장, 뭐 인보이스, 뭐 BOM, 뭐 소명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제일 깔끔해요. 그게 나중에 검증 나오면 그거 딱 보여주면 끝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FTA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출 건별로 내가 추적할 수 있게, 그걸 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요. 처벌 규정은 이제 수입은 이제 증명서 틀렸다더라 그러면 이제 관세 내야죠. 뭐 하면 되는데, 수출은 벌금과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게 이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더라, 원산지 기준과 적용했을 때 다르더라는 게 적발이 되면은, 이제 검증 때 적발이 되면은 요게 벌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허위나 서류 미보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국산이 아닌데 뭐 애국심이건 뭐고 하여튼 한국산이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뭐 급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내가 알고선 한국산이 아닌 거 아는데도 하면은 이제 그때는 좀 죄가 큰 거죠. 예. 이거 이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천만 원의 벌금인데, 보통 이게 나오면은 통고 처분으로 가요. 통고 처분은 이제 뭐 혹시 음주운전이라고 해보신 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예. 그 벌금까지 안 가고 뭐 벌금에 준하는 어떤 돈을 과태료 형식에 내면은 이제 그건 전과가 남지 않는데요. 그래서 또 원래는 벌금은 일단 그 검사까지 만나야 되는 원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거기까지 안 가고 세관에서 통고 처분이라는 좀 더 간소화된 절차로 갑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과태료는 이제 좀 이런 FTA 관련된 신고 의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획득했을 때 이거보다는 좀 적용되는 경우는 적어요. 그래서 일단 벌금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양벌 규정은 그 행위자, 서명하신 분이 행위자가 돼요. FTA는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도 같이 처벌을 동시에 하여 그 벌금을 하면 같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 하나만.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그 무역협회에 컨설팅 기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컨설팅 기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업체를 가서 한 2개월, 3개월 동안 판정을 해줘요. 진단해주거나 또는 이제 인증을 수출자를 따주거나 검증 대비 검토를 해주거나 이런 사업을 현재 그 산자부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신청하는 회사가 임자인데, 문제는 대기업은 대상이 안 되고 중소 중견기업만 대상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요 KFTA는 끝났어요. 최근에 아쉽게도 이미 다 신청하셔가지고 못해요. 근데 요게 좀 남았어요. 지금 요게 이제 요것도 같은 성격인데 차이데스크, 그러니까 한중 FTA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근데 지금 요건 TO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요걸 신청을 하면은 저희 이제 FTA 팀에 그 유능한 관세사들이 그건 판단해 보시고 만나면 가가지고 이제 한중에 대한 모든 거를 이제 교육을 해주는데, 뭐 여러분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지만 FTA 유관부서가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유관부서에 대해서 할 역할들을 지정해 준다던가 그런 부분들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거를 봐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연락처로, 지금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지금 그거는 앞에 것까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넣은 거라서 요 앞에 있는 담당이 같은 함정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건가 메일로 문의 궁금하다 이게 뭔지
예, 또는 여러분 회사 안 해도 돼요. 협력업체 해도 돼요. 협력업체 구매 부서, 구매 쪽에 확인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해, 이분이. 예, 줄 마음도 없고. 그러면 이거 해라, 한번. 그러면 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부 기호가 남았으니까, 예, 한번 좀 신청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신없이, 예, 한 시간, 좀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좀 많이 알려드렸어요. 예, 그래서 한번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더 궁금하다 그러면은 사실 FTA는 교육이 되게 많아요. 정부에. 저희도 뭐 코트라나 무역협회 하지만 그런 쪽 교육을 더 들어도 되고 또는 이제 뭐 저희 쪽에 물어봐도 되고 예,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은 그래서 예,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